자, 만약에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모르는 어떤 힘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원칙,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소비에트 연방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 미스터리를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의 이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 마치 공기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방금 그 질문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하는 이념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뭘까요? 우리 삶의 배경에서 너무나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 이 원칙의 정체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원칙의 이름을 붙여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 정체를 밝히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쟁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라고 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 이상 투표하는 시민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힘은 투표소가 아니라 시장에서 뭘 사느냐로 발휘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점점 더 벌어지는 불평등, 심각한 기후재앙. 보통 이걸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가 사실은 하나, 바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에서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이 이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념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우리 마음속까지 파고든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빚더미에 앉게 돼도 우리는 시스템을 탓하기보다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사실 모든 이념은 하나의 강력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이야기는 대체 뭘까요? 그 핵심 원칙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시민에서 소비자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의 무게중심이 투표함에서 쇼핑 카트로 옮겨가는 거죠.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던 그런 정치적인 힘이 시장에서 뭘 사느냐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축소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런 관점은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생각마저 180도 뒤집어 놓습니다. 불평등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게 돼요. 오히려 유능한 승자와 무능한 패자를 가르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심지어는 미덕으로까지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신자유주의는 아주 명확한 처방전들을 내놓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기업 활동을 막는 규제는 풀어주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노동자들이 뭉치는 힘, 즉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그 핵심 처방들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 이념이 변방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주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여정이 생각보다 아주 길었어요. 1938년에 처음 용화가 등장하고 하이에크 같은 사상가들이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었죠. 그리고 부유한 후원자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조용히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경제 위기가 닥치자 기회를 잡았고 마침내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이라는 강력한 실행자를 만나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펼치게 된 거죠. 그럼 이 정책들은 어떻게 대중의 동의를 얻었을까요? 재밌게도 종종 위기가 그 기회가 됐습니다. 나오미 클라인이 쇼크 독트린이라고 불렀던 것처럼요. 전쟁이나 재난 같은 큰 충격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저항이 가장 약해진 바로 그 틈을 타서 급진적인 변화를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럼 신자유주의가 현실이 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결과가 낳은 위기의 연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를 위한 자유가 아닌
강꼬치고기를 위한 자유. 와, 이 비유가 정말 섬뜩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죠. 약자를 보호하던 규제가 사라진 연못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건 결국 포식자인 강꼬치고기 끈이겠죠. 이건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오직 강자만을 위한 자유라는 뜻입니다. 이런 불평등은 특히 환경 위기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장 부유한 1%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요, 가장 가난한 50%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죠. 정치적으로도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투표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권력은 돈으로 넘어가죠. 국가가 시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단순하고 자극적인 구호를 외치는 선동가에게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전체주의가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래서 신자유주의가 좀비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그 실패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죽지 않고 여전히 우리 곁을 비틀거리며 떠들고 있어요. 왜냐고요? 아무도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우리 사회 시스템 깊숙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비관적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낡고 해로운 이야기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상상해 볼 겁니다. 과연 대안은 있을까요? 두 이야기는 인간을 보는 관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를 끝없이 경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본다면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를 본질적으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의 영웅은 홀로 우특성 개인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는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가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새로운 정치, 경제적 틀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모두의 자산인 공유지를 되살리고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차가운 개인주의 대신에 따뜻한 소속감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어떤 낡은 모델을 대체하려면 그 자리를 채울 설득력 있는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생각해보면 1970년대의 기존 질서가 흔들릴 때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미 대안을 다 준비해놓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2008년에 신자유주의가 실패했을 때 그 반대편에는 아무런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거죠. 결국 낡은 이야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더 나은 새로운 이야기뿐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야기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바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게 될까요? 이제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